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기쁜 소식. KF-21 보라매가 무사고로 1000소티를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일단 소티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전투기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연료를 주입하고 떴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거를 한 개 소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소티라 그러면 1000번을 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000번 비행했다? 네, 1000번 비행했다. 시험 소티가 2000소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절반 정도 채워지는데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여름이었나요? 네, 시험 비행을 한다 안 한다 해서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뭐 날씨가 더워서 뭐 비가 내려서 뜨네 마네 막 이랬는데 잘 뜨고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뚫고 그냥 묵묵히 비행하고 있죠.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보통은 무사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던데.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중국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이 젠 20을 가지고 실기체가 나와서 그 테스트베드 기체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10년을 계속해서 시험 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배치를 최근에 하고 있죠. 그들은 가장 큰 장점 뭡니까?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찍어내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5세대 기체, 그러니까 젠 20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험 비행을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끌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이 더 심화되는데 6세대 전투기 얘기 보면서 느끼거든요. 미국도 일단 스탑됐고 유럽이 조별과제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장담하지만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그거는 근데 개발 단계니까 당연히 그건 뭐 더 시간이 흘러도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거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께. 이게 이렇게 스케줄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걸 계획 단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 개발을 했으며 그 또 전 단계인 탐색 개발 단계에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했다. 이게 이제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을 해서 비행을 했던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들이 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는데 딱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매우 만족스럽고 예상보다 그리고 시험 조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상 요원들 그분들 자체의 힘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투기는 뭐 종합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라 뭐 단순히 조종사 그리고 기체뿐만 아니라 지상 요원들, 뭐 개발자들 그리고 후원하고 응원했던 국민들 모두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0소티까지 하는 동안 어떤 시험 비행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언론에 나온 거 중에서 2024년도에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티어로 알려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성공과 함께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도 된다. 작전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졌고 또 하나 의미를 두는 게 공중급유 성공. 공중급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 기체가 전투행동 반경이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의미를 둔다면 최고 속도로 알려진 이제 재원상으로는 마 1.8이죠. 마 1.8 이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마 1.8 이상을 시험 비행을 통해서 달성했다라는 건데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험 비행이라고 하면 태 기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조종사들이 만족했다는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냐, 시험 비행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혹은 여기서 계획대로 잘 안 됐네, 근데 이걸 하면 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로바로 그것이 시정되고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과정들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놓진 않아요. 그런데 조종사분들, 시험비행 조종사분들, 이구전대 그 비행사 그분들의 만족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바로 됐고, 뭐 이런 건 있죠. 뭐 처음에 탔을 때의
또는 어느 정도 고기동을 했는데 기동력이 막 나오네. 오.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도 표현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 테스트 베드 기체 중에서 만족했다는 의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000소티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뭐 발표는 안 하지만 2200소티가 넘어가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절반 가량 한 1000소티 이상을 했다는 얘기는 반환점 돌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향후의 일정이 더 험난하고 이젠 전투기 자체의 능력보다는 안에 탑재한 항정 장비가 정말 계획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키이고 우리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정말 학소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도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인도 공과대학 여기가 진짜 천재들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진짜 온 집안이 몰빵해. 막 한 똑똑한 애가 있으면 그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 아예 학원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 100명 중에 한 명이 인도 공과대학에 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 보람의 아들이 넌 못 가. 너 집안도 그렇고 영어도 못하잖아 했는데 하버드 뭐 이런 데 들어간 거야. 명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 그래서 1학년 때 전교 수석을 한 거야. 그래서 2학년은 옆에서 기존에 있던 애들이 야, 내가 방심했어. 두고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1학년 그 보람의 아들은 2학년 자신 있어. 가보자고. 약간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진짜 깡통 펴서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국가에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방송에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저는 기억나거든요. 당연히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너는 이게 안 될 거야. 쟤는 따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약간 근자감 부리는 그런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26년까지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칠 거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람에도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 보람의 사업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방법들 무언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보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문제가 많죠.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네. 우선 기체 자체에 탑재하는 공대공 무장에 있어서 우리가 미티어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 나와 있는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 가장 성능 좋다. 당연하죠. 정말 성능 좋은 기체를 탑재 인티했고 그 인티 성공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지금 암남 최신형의 5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전 세계로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어깨들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티어를 그렇다는 얘기는 예산이 적은데 소량만 갖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미티어만 인티하고 있으면 수출 시장에서도 워낙 경쟁 기종에 비해서 정말 커다란 약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른 데는 암람을 인티하고 있거나 유럽에 다른 무장도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로 만든 공대공 미사일이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문제점 공대공 미사일. 근데 여기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이제 전술적인 측면은 뭐 말은 많지만 여기서 생략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대공 미사일의 방향성을 저는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덕트르 램제트 대한민국의 미티어를 지금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난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들도 몇십 년 걸렸어요. 20년을 걸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도탄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유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일정 규모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렇죠. 수출해서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미티어 이거 그 국가에 우리 미티어 탑재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는 그 국가가 난 미티어 너무 비싸서 안 돼. 나 암람 쓸 거야. 근데 미국은 지금 살짝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보라매가 왜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되냐면 다른 국가 특히 미국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F-16V의
또 F-35의 대항마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암람을 바로 통합해 주거든요. 암람 수출형은 통합해 줄 수 있잖아요. 암람 C8 네. 요거는 통합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들은 뭐 더 최신형의 D를 갖더라도. 근데 C8도 줄까 말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드리는 얘기는 블록 2에서나 뭐 인티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수출에서 엄청난 불리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대공 미사일 부분이 큰 난제다. 근데 우리는 제 솔루션은 과감하게 방향을 틀자. 지금이라도 암람급의 미사일은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5, 6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이 보라매가 완전히 양산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실전 배치될 때 우리도 우리가 만든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수출에 제약이 없죠. 예. 우리의 국방은 더더욱 튼튼해지는 거고. 그럼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암람 C8 또 암람 D까지 수준은 가지고 있다. 미티어 수준으로 완전히 기반이 다른 거죠. 덕지로 램데트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을 하기에는 그 시험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가 개발한다 쳐도 시험을 제대로 할 공간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보다는 급이 낮지만 빨리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방향을 좀 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좀 바래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엔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엔진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보람의 약점입니다. 미국제 엔진 F414 400K 요 엔진을 장착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엔진 맞습니다. 신뢰성 있는 엔진 맞고요. 그리고 보람의 기동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엔진 맞아요. 근데 중동에 수출하려고 해. 근데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산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난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인 거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사실 처음부터 저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근미래에 라이벌 전투기들이 어떠한 기술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우세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국가 브랜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 우리가 개발을 앞서 선진적으로 해내야 돼요. 뭐 이를테면 파생형의 전자전 분야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5세대로 간다. 근데 5세대는 좀 그렇고 5.5세대 내지는 6세대를 지향하면서 보람에도 가져가야 된다. 물론 보라매는 5.5세대까지지만 어찌됐든 그 기술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난제도 해결해야 돼요. 생각해보면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라이벌 전투기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꼽히는 게 중국의 젠 20, 그다음에 지금 젠 35 이 전투기들, 이게 스텔스 전투기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개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수출하게 될 때 경쟁 기체가 어떤 게 있고 이 경쟁 기체를 이기려면 어떤 장점 그리고 서구권 국가에서는 최근에 저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저 라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편하게 다른 데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좀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수출을 봤을 때의 경쟁 기종과 우리가 처한 그 안보 환경에서의 경쟁 기종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수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라팔이 가장 큰 경쟁 기종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라팔이 우리와 비슷하게 4.5세대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어쩌면은 더 유리한 그런 항정 장비를 탑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라팔은 흔히 알려졌지만 우리보다 훨씬 전에 개발했던 구형 기체고 거기에서의 업그레이드 한계는 분명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항전 장비에 우리 고유의 기술 전 믿고 있습니다. 4대 항전 장비 저 개발할 가능성 뭐 사실 없다고 봤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도 놀라웠어요. 근데 실제로 기술 개발 성공하고 그 부분을 평가한 데 있어서 립 서비스 안 하기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정도면 발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한번 그런 정도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을 때는 파생형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팔은 걱정을 안 해요. 타이푼은 벌써 게임 끝났어요. 워낙
엄청난 고가의 유지 보수와 그 다음에 기체 자체의 단가도 너무 비싸요. 보라매 세대 살 때 2.5대 정도로 보죠. 2.5대 살 때 그거 한 대 살까 말까니까. 네. 유지비 많이 다 했잖아요. 생각하면 뭐 세대 정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라파엘 같다. 그리고 F-16V 정도는 사실은 정말 F-16 지겹습니다. 이제 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F-16은 좀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F-35는 우리하고 급이 다른 거기 때문에 경쟁 상대는 아니다. 네. 다른 측면. 그러면 우리의 안보 환경에 있어서의 라이벌 어디냐? 당연히 젠 20과 젠 35입니다. 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 20은 뭐 어차피 등장할 거라 예상했고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젠 35가 기동도 했고 했어요. 저 생각해봤을 때 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저만 느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못 믿겠다. 생각보다. 거기에 가장 큰 게 우선 엔진이고요. 역시 엔진 못 믿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전 장비. 중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 수준이 서방 쪽의 항전 장비 수준일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항전 장비 부분은 보라매는 그보다 한 단계를 더 위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를 잡는 카운터 스텔스의 플랫폼으로도 생각하는 보라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5세대 기체들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보다 비싸고 유지보수도 우리보다 비싸요.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 스텔스 기능 자체도 조금은 못 믿겠어요. 그럼 우리의 에이사 레이더에 탐지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분 뛰어넘을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봅니다. 공대공 무장의 국산화 그리고 엔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안보 환경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보라매 관련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아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게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근데 좀...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국내 리스크 중에 뭐 이런 인도네시아 분담금 그런 건 이제는 우리 이제 생각해서 좀 지웁시다. 하나 리스크. 카이다입니다. 아하. 분명 또 딴지 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카이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카이다도 카이다 나름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분명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그 국내 문제를 뛰어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저의 기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벌써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F-35 발언 이후로 어떤 이야기가 점점 나오냐면 아니 앞으로 무인기로 가는데 지금 이거 뭐 우리가 KF-21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KF-21을 발전시키는 데 쓰는 그 모든 기술 앞으로 무인기에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단계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일론 머스크 말 듣고 슉 갈 수 있는 환경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저의 기운데 지금 변곡점을 지났는데요. 우리의 변곡점은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변곡점이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절반까지 가는데 다른 더 높은 산을 가야 되는 변곡점이거든요. 국경사를 또 올라가야 돼요. 이때 대한민국의 방산 개발 업체들이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난항 혹은 성공적인 실패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KF-21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천조국인 이제 천조국 넘었네. 미국조차 최신의 기를 개발할 때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가 있던지 아니면 난항을 부닥쳐도 국민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고 국민들이 성원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국가입니다. 잘못하면 인체의 신비전이 되기 때문에 인체의 신비로운 걸 체험할 수 있긴 해요. 뭐 저는 영화에서 대사로 나왔구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보라매 관련 소식은 또 다음에 2200소티가 된다. 그럼 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가능해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 관련해서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